나를 버린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73세 최순자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앞에는 고개 숙인 두 아들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눈물 흘리는 막내딸이 서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1억이 사라진 통장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 달만 잠깐 계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석 달이 됐고 전화는 오지 않았으며 그 사이 내 평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73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6, 아이 셋을 데리고 앞도 보이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내 몸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았고 오후엔 남의 집 청소를 했으며 밤이면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은 새벽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쪼개어 잤고 밥은 아이들이 남긴 걸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40 중반이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동민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동수는 고등학생이었으며 막내 지민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하려면 더 벌어야 했습니다. 미용실 일을 시작한 건 50이 넘어서였습니다. 머리를 하나 깎을 때마다 팁을 받았고 그 돈으로 아이들 과외비를 댔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순자 씨는 참 부지런한 애라고 말했지만 부지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동민이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동수는 공무원이 됐으며 지민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모두가 내 손을 떠났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60을 넘기자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전업해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70이 되자 이제 정말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30년을 일터에서만 살았던 몸은 집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받느라 가스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냄비가 조금 그을렸을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녁을 먹으러 온 동민이가 그을린 냄비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불 켜놓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동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습니다. 아니야, 전화 받느라 잠깐. 잠깐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며칠 뒤 동민이와 동수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이 함께 오는 건 명절 아니면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동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동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지난번 가스불 사건도 그렇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가스불 한번 깜빡한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엄마,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달엔 현관문도 열어놓고 주무셨고요. 그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두고 가는 걸 기다리다가 잠깐 졸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괜찮은 양로원이 있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 개념이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양로원? 나보고 양로원에 가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들이 나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엄마 안전을 위한 거예요. 우리도 일하느라 매일 확인할 수 없잖아요. 동수가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도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덜 외로우시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동민이의 아내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더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지 씨, 우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민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네, 알아요. 어머니, 저희가 발품 팔아서 정말 좋은 곳 알아봤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잠깐만,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머니, 이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 계속 걱정됐거든요. 수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부담이 커요. 어머니가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양로원에서 전문분들이 돌봐드리는 게 훨씬 안전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모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잠깐만 가는 거예요, 엄마. 한 달만요. 한 달만 계시다가 괜찮으시면 다시 집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동민이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 달만? 네, 엄마. 일단 한 달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불편하시면 바로 모셔올게요. 그렇게 일주일 뒤 나는 양로원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쌀 때 동수가 왔습니다. 동민이는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양로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방이에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저녁 식사 시간 되면 식당으로 나오시면 돼요. 벨 누르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수는 30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 낯선 공기,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동민이든 동수든 지민이든 누구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없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들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양로원에서의 첫 한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천장부터 확인했고, 여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매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낯선 얼굴들이 있었고, 모두들 조용히 밥을 먹었으며,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2층에 사는 박영애 씨를 처음 만난 건 복도에서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네,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나는 6개월 됐어요.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개월이라니.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아드님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겠죠, 뭐. 바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박영애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곧 데리러 온다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당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했습니다. 잠깐만이라던 말을 믿고 들어왔다가 몇 년째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째 이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렸고 면회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아들이 승진했대요. 그래서 더 바쁘대요. 변명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고 우리는 기다렸으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2달째가 되자 나도 전화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봤자 오지 않는 전화였고 걸어봤자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동민이는 회의 중이라며 끊었고 동수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건넨 사람은 요양보호사 은수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 잘하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그 물음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은수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연락이 없어서요. 얼마나 안 오셨는데요? 2달이요. 한 달만 있으라고 했는데.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엔 다들 잠깐이라고 들어오시는데 결국 오래 계시게 되죠. 그럼 저도 아직 모르죠. 그런데 어르신, 막내 따님은 연락 안 해보셨어요? 지민이 오래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딸. 연락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바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오빠들이랑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은수의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민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빠들과 달리 막내는 늘 내 편이었으니까요. 근데 연락처를 몰라요. 예전 번호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즘은 SNS로도 찾을 수 있거든요. 사흘 뒤 은수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지민이의 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링크드인에서 찾았는데 회사 이메일로 연락했더니 전화번호 알려주시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넘게 연락하지 못했던 딸의 번호.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은수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지민아, 엄마야. 엄마, 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핸드폰은요? 엄마가 지금 양로원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양로원이요? 오빠들이 한 달만 있으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벌써 2달이 넘었어. 연락도 없고 말도 안 돼요.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 전화번호를 몰랐어. 예전 번호로 해도 안 되더라. 아, 맞다. 제가 바꿨는데 말씀 안 드렸네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확한 주소 좀 보내주세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에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은수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하시던데. 그럴 리가요. 제 통장에서 나가게 해놨는걸요.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통장엔 수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연락해 볼게요. 그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통장에 현재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작년에 확인했을 땐 5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출금 내역을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빠져나갔네요. 그리고 대출도 있으시더라고요. 대출이요? 나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명의로 1,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작년 11월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대출, 내 돈이 빠져나간 것.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의자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 방문하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라진 돈, 모르는 대출, 모든 게 이상하다는 것. 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통장을 누가 갖고 계세요? 동민이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맡겼거든요. 그럼 아드님이 사용하신 걸 수도 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다는 것,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노인 인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요? 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명예 도용은 범죄거든요. 며칠 뒤 은수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강민수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은수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범죄인가요? 네, 명예 도용이 맞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단 정확한 내역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통장 사본.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받아올게요. 어르신 대리인 위임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 강민수 변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확인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고
대출금도 내 명의로 받아졌으며 모든 거래는 동민이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리고 명예도용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믿었던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어르신이 하셔야 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것,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고 내 노후였으며 내 존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 처음으로 자식들을 의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은 나를 버렸고 내 돈을 훔쳤으며 나를 이곳에 가둬놓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매일 불안에 떨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으며 아침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받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 강민수 변호사가 은수와 함께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에 든 서류 뭉치는 더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양로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은수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먼저 큰아드님 동민 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민 씨의 부인 수지 씨가 3년 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괜찮았는데 재고 관리 실패로 빚이 생겼고 그 빚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걸 갚기 위해 동민 씨가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짜리 2건, 800만 원짜리 1건, 총 2,800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돈도 수지 씨 사업 정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채권자들 변제하고 재고 처리하고 거래처 정산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동수는요? 차남 동수 씨는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본인 자금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5천만 원을 어르신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동수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내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통장엔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1억이 1년 반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은수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대출 상환 책임이 전부 어르신께 있다는 겁니다. 명의자가 어르신이시니까요. 그럼 나보고 갚으라고요? 돈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예도용이 입증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형사고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지민이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아. 엄마 미안해요. 진작 올걸. 제가 연락 자주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민이 강민수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다 들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전화로 브리핑 받았습니다. 그럼 상황을 아시는군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오빠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들 어디 있어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지민아, 진정해. 흥분하면 안 돼. 엄마는 너무 착해요. 이렇게 당하고도 참으시면 어떡해요. 지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내 것은 늘 뒷전이었으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이 오빠들을 불렀습니다. 양로원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민이와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민아? 갑자기 오라고 하고 동민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빠들. 지민이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엄마 돈 어디 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민이가 눈을 피했고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엄마 통장에서 1억이 사라졌어요. 엄마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요. 그건 동민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지 언니 사업 망한 거 알아요. 그 빚 갚느라 엄마 돈 썼죠? 지민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어쩔 수 없다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동의라도 받았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수 오빠 전세 자금 5천만 원. 엄마 통장에서 가져갔죠? 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빌린 거야. 갚을 생각이었어. 언제요? 1년이 넘었는데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돈이 없었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서 엄마 돈 쓰는 게 당연해요? 엄마가 ATM 기계예요? 동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양로원에 한 달만 있으라고 한 거 벌써 석 달이 넘었어요.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동민이가 변명을 했습니다. 바빴어. 회사 일도 있고 수지 사업 정리하느라. 바쁘면 엄마 버려도 돼요? 엄마 재산 훔쳐도 돼요? 훔쳤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동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뭐예요?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간 게 훔친 게 아니면 뭐예요? 나는 조용히 앉아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변명하는 동민이, 고개 숙인 동수, 내가 낳고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동민아, 동수야. 내가 입을 열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물을게. 너희는 엄마를 뭐라고 생각했니? 엄마, ATM기, 언제든 돈 뺄 수 있는 기계, 아니면 버려도 되는 짐?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동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니? 말해봐. 왜 엄마 돈을 허락도 없이 썼고 왜 엄마를 여기 버려뒀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명예도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동민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송파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더군요. 빌라요? 지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5억 정도 됩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긴 재산인데 어르신이 아들들에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으로 산 거예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숨겨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그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금액은 2억입니다. 뭐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한 달 전에 설정됐더군요. 채권자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수지 씨 오빠입니다. 모두가 동민이를 쳐다봤습니다. 동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설마.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빌라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동민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만 빌린 거야. 곧 갚을 거라고. 고지 언제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이 없어서.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건 범죄예요. 엄마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잡은 거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동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지 오빠가 안 갚으면 우리가 파산한다고 했어. 집도 빼앗기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낸다고.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요? 동민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사업 실패, 처남에게 진 빚, 그리고 그 모든 걸 어머니에게 떠넘긴 비겁함.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희가 왜 나를 여기 가뒀는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통장도 관리하고 서류도 확인했을 거야. 그럼 너희가 못 훔쳐갔겠지. 그래서 여기 가둔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니? 정말 내 안전이 걱정돼서 그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식을 상대로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최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고소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빌라 근저당도 무효화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민이와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온 건 고소를 진행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어르신, 동민 씨 측에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이요? 그게 뭔가요? 어르신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인정되면 아드님이 어르신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고소했더니 아들이 역공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법원이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판단하면 모든 재산 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통장도 빌라도 전부 후견인인 동민 씨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멀쩡한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하고 심판날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고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기억력 테스트,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어르신,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인지 기능 정상이고 판단 능력도 온전하십니다.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 오히려 또렷하신 편입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무섭다. 법정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저랑 변호사님이 다 옆에 있어요. 엄마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내 오빠들 얼굴을 보면 말을 할 수 있을까? 엄마, 오빠들이 먼저 엄마를 버렸어요. 엄마는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낯선 분위기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지민이와 강민수 변호사가 양옆에서 걸음을 도왔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민이와 동수가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동민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동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청구인 최순자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민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이며 최근 인지 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불을 자주 잊어버리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들며 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스불은 단 한 번이었고 현관문은 택배를 기다리다 졸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피청구인이 아들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이는 가족 간 정상적인 재정 지원을 범죄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판단력 저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강민수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청구인 아들 최동민 씨, 진술하십시오. 동민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부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양로원 입소를 권했는데 최근 근거 없는 의심으로 저희를 고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청구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왜 관리하려 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사기꾼에게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됩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인지. 사기꾼은 바로 너였는데. 피청구인 측 변호사, 반론하십시오. 강민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정신감정 결과 인지기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진짜 목적은 어머니 보호가 아닙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청구인 최동민 씨가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3천만 원을 인출했고 피청구인 명의로 대출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동의 없이 이뤄진 명예 도용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동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차남 최동수 씨는 피청구인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했습니다. 이 역시 허락 없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구인 최동민 씨는 피청구인 소유의 송파구 빌라에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서류가 계속 쌓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시는 동안 재산을 빼돌렸고 이제 형사고소를 당하자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판사가 동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청구인,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동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였습니다. 자식 도와주려고. 증거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동의서나 증빙 자료가 구두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까? 본인 명의로 받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동민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최순자 씨, 진술하실 게 있습니까? 판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습을 한번 깜빡했다고 치매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깜빡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일했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세 자식 키웠고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들이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양로원에 가뒀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를 버린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제 돈을 관리할 수 있고 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최순자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 결정문은 일주일 후 송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동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지민이와 강민수 변호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한다. 강민수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지민이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나는 결정문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엔 내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동민이 엄마도 동수 어머니도 아닌 최순자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양로원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동민이도 동수도 연락이 없었고 나는 양로원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찾아온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대출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이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빚을 내가 안 갚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명예 도용이 인정되면 채무 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동민 씨와 동수 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고소, 내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빌라 근저당도 말소 신청 들어갑니다. 수지 씨 오빠 측과 협상하거나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어르신이 용기 내주신 게 가장 큽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동수였습니다. 혼자 왔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들어와. 동수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요. 엄마 돈 쓴 것도, 양로원에 모신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니? 아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 전세금이 부족했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고, 그래서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간 거니?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있었어. 엄마한테 말하는 거. 그럼 내가 도와줬을 거야. 근데 너는 숨었잖아. 엄마한테 부담 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훔쳐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은? 형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지 씨랑 싸우고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그래서 안 온 거구나. 엄마, 형사고소는 좀 취하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거니?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고소 취하 부탁하러? 아니에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근데 형이 범죄자 되면 애들도 힘들고 내 조카들 걱정은 하면서 엄마 걱정은 안 했니? 동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가.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엄마, 나가. 이제 그만 갈래? 동수는 일어섰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두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틀 뒤, 이번엔 동민이가 왔습니다. 수지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수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 커요. 사업을 무리하게 버린 것도, 빚을 진 것도,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되나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민이가 회사에서 징계받았어요. 형사고소건 때문에. 그게 내 잘못인가? 동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애들이 있잖아. 아빠가 전과자 되면 애들이 어떻게 살아? 그럼 나는 평생 모은 돈 다 잃고 빚까지 떠안고 그렇게 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참고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수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돈도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1년 반 동안 내 돈 쓸 시간 있었잖아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민이와 수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이가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응, 왔었어. 뭐래요? 용서해달래. 고소 취하해달래. 엄마 마음은 어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뭘까? 미운가? 슬픈가? 화가 나는가?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 잘하셨어요, 엄마. 엄마가 참을 필요 없어요. 다음 주 강민수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어르신, 대출 무효 소송 일부 인용됐습니다. 명의 도용이 인정돼서 채무 2천만 원이 소멸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빌라 근저당도 말소 결정 났습니다. 수지 씨 오빠가 포기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사고소는요? 수사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양로원을 떠나기로. 원장실에 가서 말했습니다. 퇴소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갈 곳이 있으세요? 딸이 집을 구해줬어요. 크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그러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렸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은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나가시네요. 응,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뭐려. 어르신이 용기 내신 거예요. 짐을 다 싸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박영애 씨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부럽네요. 나도 언젠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은수가 불렀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은수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마워, 은수야. 정말 고마워. 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가장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좋다. 작지만 내 집이니까.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세상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을 보며 배웠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어르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됐어요. 꼭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은수.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았고 그중 대부분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얼마나 됐을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최순자로 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존엄으로.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긴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잠들기 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순자, 내 인생을 살아.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고 하루를 내 뜻대로 보냈으며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유였지만 그동안 없었던 것이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지민이가 자주 들렀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밥을 해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과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늘 일했으며 아이들과 대화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요즘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다행이다. 엄마가 웃으시니까 저도 좋아요. 강민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르신, 형사 사건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동민 씨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어르신과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동수 씨는 벌금형입니다. 그럼 감옥엔 안 가는 거네요? 네, 하지만 정과는 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됐다는 사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송파구 빌라 말입니다.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데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이요? 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어르신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빌라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
법대로라면 세 자식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겠지만 그게 옳은 걸까? 지민이와 상의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빌라 상속 얘기 좀 할게. 엄마, 그런 얘기는 아직 이르잖아요. 아니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 나중에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지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생각엔 말이야. 빌라를 내게 주고 싶어. 대부분을. 엄마, 오빠들한테도 줄 수는 있어. 근데 공평하게 나눌 생각은 없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엄마 결정 따를게요. 그리고 은수한테도 조금 남기고 싶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은수 씨는 정말 엄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다음 주 강민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송파구 빌라의 70%는 지민에게, 20%는 은수에게, 나머지 10%는 동수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동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동민 씨는 제외하시는 건가요? 네, 그 애는 충분히 받았어요. 내 돈으로 빚도 갚았고.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명시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동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졌고 눈빛이 흐릿했으며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허름했습니다. 엄마, 들어와. 동민이가 방에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잘렸어요. 회사에서. 알아.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정과자라서. 승진은커녕 권고사직 당했어요. 이력서 넣어도 다 떨어지고. 동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수지도 떠났어요. 이혼 서류 보내왔어요. 그래서 왔니? 동정 받으러?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있다면 다 돌이키고 싶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알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동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ATM기로 봤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가. 엄마, 저 용서 못 받을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저버린 거지. 동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 동민이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정과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동수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장을 받아주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화장실 수도꼭지 좀 봐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동수가 공구를 꺼내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고 있구나. 엄마, 제가 돈 모으고 있어요. 뭐 하려고? 엄마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요. 5천만 원.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마.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동수의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노력은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동수야. 네, 엄마. 유언장에 내 이름 넣었어. 빌라의 10%. 엄마, 저는 받을 자격 없는 건 맞아.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완전히 끊을 순 없어.
동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야. 사람답게. 네, 엄마. 은수도 가끔 들렀습니다. 양로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좋아. 내가 자주 와줘서 더 좋고, 제가 유언장에 이름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응, 내게도 남기고 싶어서.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그냥 어르신 건강하신 게 좋아요. 아니야, 받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줬잖아. 그게 가족이야. 은수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동네를 구경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요즘 매일 와요. 저도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저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진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자유롭죠.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몰랐던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내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해 사는 것.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들 어떡할 거예요? 완전히 연 끊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할 거야. 엄마가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건 엄마 권리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편한 게 중요해. 엄마 멋있어요. 뭐가?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어요. 무너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70 넘어 찾은 자유. 늦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내 선택으로 사는 삶. 희생이 아닌 존엄으로 채워진 시간.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응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최순자이고 끝까지 나로 살겠다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화냈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것.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이고 내 선택이며 내 존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생각과 의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